본 방송은 2016년 8월 18일 미르 이사장 김형수 부부의 국가 예산 50억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김형수 교수 부부가 2013년부터 4년간 50억 원에 가까운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2016년 8월 16일 미르재단 이사장 문화 행사의 특혜 용역이라는 제목하에 미디어 파사드를 고궁에 처음 시도한 건 지난 2012년 경북대학교 류모 교수이고, 미르재단 이사장인 김형수 교수가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미디어 파사드 행사에 특혜 용역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형수 교수 부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연구용역의 주관기관 책임자 또는 예술감독 등으로 참여하여 받은 정보지원금은 3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김형수 교수 부부는 2000년에 최초로 미디어 파사드를 고궁에 시도한 바 있으며, 김형수 교수가 2016년 미디어 파사드 행사에서 지급받은 돈은 예술감독 위촉료로 받은 2천만 원으로 그 외 감독에게 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전혀 없었으며, 김형수 교수가 미디어 파사드의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것은 2015년 7월 6일로 미르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전의 일이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방송은 2016년 8월 16일 미르재단 이사장 문화행사의 특혜 용역이라는 제목하에 미디어 파사드 행사 예산이 2013년과 2014년 각 2억 원과 3억 5천만 원에서 김형수 교수가 감독을 맡은 해인 2015년 5억 5천만 원, 2016년 9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며, 김형수 교수가 미르재단 이사장이어서 특혜 용역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2016년 8월 18일 미디어 파사드 문화재 훼손 논란이라는 제목하에 미디어 파사드가 고궁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제대로 된 심의 한 번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수 교수는 미디어 파사드 행사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이므로 특혜와 무관하고, 미디어 파사드 행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5만여 명이 임금 인상 등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사흘간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2,800여 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 교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에 대해 군 경계작전 실패라며 제8군 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축소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일본이 내일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들어갑니다. 일본 정부가 무역 보복성 추가 수출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보복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연말 내놨던 수치보다 0.2%포인트 내린 2.4에서 2.5%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악화된 한국 경제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0대 야구 선수에게 근육을 키워야 한다며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구속됐습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버스를 50분간 몰던 운전기사가 승객들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버스 기사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5만여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학교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1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레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교사 등 교육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가 많아서 교육 현장에 오늘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유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분홍색과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파업하기 시작! 첫 연대 파업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5만여 명에 이릅니다. 올 들어 열린 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급식 조리원과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2,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형 풍선을 던지며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수시로 일관하고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는 일관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와 정부가 교섭 자리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대회에 앞서서는 산하 단체별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어 투쟁 의지를 끌어올렸습니다. 본행사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금과 수당을 올려줄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도교육청 입장이 재정의 부담이라는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민주노총은 내일부터 전국으로 연대 파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예, 이렇게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2,80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급식 대신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의 학교 풍경을 정은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학생들 손에 도시락이 들려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직접 가져다주는 학부모도 눈에 띕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혹시 음식이 상할까 봐 시간 맞춰서 가지고 온 거예요.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은 더 고역입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도시락 싸우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마땅한 반찬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이렇게 싸서 해줄 수도 없고. 조리사와 영양사들이 일손을 놓은 급식실은 한산합니다. 평소대로라면 점심 식사 준비로 한창 분주해야 할 조리실이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학생들은 도시락이나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우유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는 학생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김밥과 사발면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빵이랑 주스만 나와가지고 라면 사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네. 지역의 학교 풍경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빵과 떡, 과일, 주스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일부 학교에선 업체 도시락을 배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싸운 도시락을 양푼에 비벼 먹는 등 즐거워하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은 걱정입니다. 도시락 준비가 어려워서 좀 그 학생들이 약간의 소외감이나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오늘 하루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800여 곳. 전국 학교의 26.8%로 2년 전 파업에 비해 다소 커진 규모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방과 후 돌봄 교실 교사들도 상당수 파업에 동참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도 불편이 컸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대응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아이들 급식을 정치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축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학교를 나섭니다. 편의점에서 밥 대신 컵라면을 먹습니다. 친구랑 같이 라면 먹으려고 해요. 너무 배가 고팠어. 230개 학교는 대체 급식을 포기하고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죠. 저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때문에 일찍 나왔거든요. 139개 학교는 돌봄 교실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도시락 싸줘야 되고 또 오후에 또 제가 또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학교를 보냈는데 이런 경우가 며칠간 지속된다는 게 저희한테는 좀 부담도 크고 회사한테 말을 할 때도 좀 불편하죠. 급식대란 주도하는 민노총은 해체하라! 학부모 단체는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급식 문제 때문에 학교 수업이 중단됐다며 민노총을 비판했습니다. 엄마들이 왜 민노총과 싸워야 됩니까? 정치급식으로 변해버린 그리고 그 뒷배를 보는 민주노총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학부모 단체는 또 학교 급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고 민노총은 교육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정부가 삼척 북한 목선 입항에 대한 경계 책임을 물어서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의혹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은폐와 축소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청와대 안보실이 개입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건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이 축소 지식 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진실을 갖다가 합수단이 밝혀달라는 건데 그 의혹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육은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예,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늘 발표 역시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발표 주체가 국방부에서 갑자기 국무조정실로 바뀐 것도 그렇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출석을 이유로 기자들의 질문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축소 은폐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꼼수 브리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차정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사실은 오전 7시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통보됐습니다. 장소도 국방부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바뀌었고 시간은 점심시간 직후인 1시로 잡았습니다. 국방부 기자들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걸 이제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국방부가 국조실로. 정경두 국방장관은 사과문만 읽고 국회 상임위 출석을 이유로 질문을 받지 않고 발표장을 떠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군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국무 1차장이 발표자로 나서면서 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C4I에 대해서 저도 읽고 난 뒤에 실수했구나 했는데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은폐의 핵심 의혹인 삼척항 인근 표현을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습니다. 삼척강 인근 표현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해경과 저희가 논의해서. 그마저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은 북한 목선 사건을 취재해온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아닌 총리실 기자들을 상대로 발표한 건 발표 내용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유감 성명을 냈습니다. 기자단은 또 정부 부처에서 통상적인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가 아니라 점심시간과 이어진 1시로 발표 시간을 잡은 것도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졸속 브리핑 추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오늘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의 핵심은 경계 실패는 있었지만 사건의 축소 은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이 속 시원히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 기자. 예. 자, 그동안 국민들이 가장 큰 의문을 품었던 것은 최초 삼척항 방파제라는 표현이 왜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서 발표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설명이 되었습니까? 명쾌하게 해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 이 표현을 누가 왜 집어넣은지는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유관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서 했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 주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군 관계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예. 군의 특성상 정확한 좌표를 포기하는 게 보통이고 그리고 설령 북한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더라도 삼척항까지 포함시킨다면 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보다는
삼척항 일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서울 인근에 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울에 사는 건 아니듯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면 삼척항에서 발견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사소한 표현의 문제 같습니다만 예. 이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 청와대는 그럼 자체 조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조단이 왜 청와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이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해서 이 작전이나 정보 분야 군 전문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예. 이 한마디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의 부하 직원이라는 이야기죠. 자, 장관도 조사를 못하는데 청와대는 언강생심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도를 보면 예. 축소 은폐 시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늦게 예. 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근데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합동조사단이 아니라 이 청와대가 자체 조사했다고 했죠. 합동조사단의 발표 때만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오후 늦게 청와대가 안보실 1차장 엄중 경고 이렇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군의 보도자료 내용을 청와대와 협의하도록 군 훈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 그리고 최초 언론 브리핑에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고 인정한 점 등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뭔가 의혹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이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한국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경제 보복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세율 인상과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등 그 대상이 190여 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에 적용하는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입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 느린 움직임을 보이자 강경 조치를 통해 행동을 촉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안보상 우호국을 수출 절차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첨단 기술 수출 절차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損なわれた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은 이외에 190여 개 추가 경제 보복을 검토 중이라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핵심 제품별 규제와 관세율 인상, 농산물 수입과 엄격한 비자 발급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HK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중재위원회 절차 마감인 18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대항 조치를 검토할 태세라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예, 이렇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당장 내일로 다가왔는데 우리 기업들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일본에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재고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이번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는 내일 해당 소재에 대한 발주를 넣어 수출 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품목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일본 정부의 허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루라도 빨리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본의 규제 계획이 알려진 지난 1일 일본 현지의 직원을 급파해 재고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추가 규제 움직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조치가 수출 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WTO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역전승을 이끈 통상 분쟁 대응팀이 맡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그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를 향한 현지 언론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각 철회하라고 지적했고, 도쿄 신문도 감정 싸움만 한다면 서로가 불행한 피해를 보는 결말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에 관련된 일본 기업 상당수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력을 줄이거나 철수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 미쓰비시 상사가 100% 출자한 한국 미쓰비시 상사의 본사 입주 건물입니다. 한국 미쓰비시 상사는 최근 울산의 제철 설비 사업 등 영남 지역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니스의 확대라든지 유지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도 지난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조사 결과 영남 지역에선 지난해까지 2년간 미쓰비시 상사와 중공업 외에 미쓰이 물산과 이토츠 상사, 소지츠, 마루베니 등 6개 기업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소니는 4,000명이었던 인력을 300여 명으로 90% 넘게 줄였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의 철수가 좀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측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업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대응이 아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적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고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K주가 성분 바꿔치기 논란 끝에 결국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코오롱 측은 품목 허가 취소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에 투약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K주의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허가 당시 기재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허가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오롱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며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바뀐 건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품목 변경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행정소송으로 식약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 폭락에 따른 소액 주주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이어 투약 환자들의 줄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혹은 그와 같은 위험한 물질이 내 몸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진단 비용이라든가 검사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도 같이 청구를.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업무를 담당했던 최고 재무관리자 권모 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웅렬 전 회장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근육 강화제인 스테로이드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스포츠들 선수 사이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죠. 그런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모 씨가 10대 야구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약을 맞아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팀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선수들과 학부모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작은 용기 여러 개에 물을 부어 섞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35살 이모 씨가 호르몬과 스테로이드제를 주사용으로 쓰기 위해 불법으로 조제하는 모습입니다. 무한약이에요, 그럼 이거? 근육 다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야구교실에선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약통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은퇴 후 야구교실을 운영해온 이 씨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직접 불법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이 씨는 야구를 잘하기 위해선 몸이 좋아야 한다며 미국에서 수입된 약이라고 학생들을 속여 투약을 권했습니다. 주사비 명목으로는 3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근육을 강화시키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 그리고 뇌하수체 호르몬 불균형 등 심하게 투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 결과 현재까지 2명의 학생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약처는 이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학생 투약 장부와 약물을 보디빌더에게서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구매하신 거 아닙니까?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 냄새가 나고 운전이 거칠다고 느낀 승객의 신고로 체포된 건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승객을 태운 버스가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갑니다. 단속 경찰관들이 달리는 버스를 쫓아와 세우더니 버스 기사를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지난 12일 버스 운전기사 A씨가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 붙잡힌 겁니다. 송파구 차고지에서 압구정동까지 술에 취한 채 약 50분간 운전한 버스 기사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이곳에서 버스를 멈췄습니다. 운전기사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나고 급정거와 급출발이 잦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딱 보면 눈도 조금 빨개 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서야 냄새가 약간 느껴지는. 운전기사 A씨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깬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운수업체에 대해선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엽 씨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죠. 이번엔 과연 병풍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시선이 쏠리는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여당에서는 김대엽 씨를 의인이라고 추켜 세웠었고 김 씨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의혹 제기에 배후가 있는 것처럼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병풍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김대엽 씨가 필리핀 이민청 관계자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듣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옆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초라한 행색의 김 씨는 3년 전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그는 체포 직후 과거 이회창 씨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 부사관 출신인 김 씨는 2002년 대선 7개월 전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은 순식간에 이른바 병풍 블랙홀로 빠졌고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병역 비리에 연루됐다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70%에 이를 만큼 이회창 후보의 대쪽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여권 인사들은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기정사실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대엽은 의인이다. 김대엽을 병역비리 조사 특보로 임명하겠다. 김대엽 말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는가. 김 씨를 앞다투어 두둔했습니다. 검찰은 그해 10월 병역기록표 위변조, 금품 수수 등 병역비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대법원은 김 씨에 대해 검찰 수사관 사칭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씨는 병풍 사건 배후에 대해
털어놓을 듯 말 듯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병풍 내막을 폭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누가요? 노 대통령님 그쪽의 정무팀에서. 자신은 이용당한 뒤 토사구팽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봤으니까 또 국회에서도 만났죠. 국회 안에서도. 그런 과거 이회창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인이 됐고 또 이해창 그 당시 후보께서는 낙선했습니다. 진짜 마음 깊이 그분한테 사죄를 드립니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김 씨뿐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언제 밝혀질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앞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잡았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들도 대부분 올 초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며 자신감을 보인 정부. 2.6 내지 2.7%가 최저한으로 그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0.2%포인트 내린 2.4에서 2.5%로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대부분의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 전망치도 모두 재조정됐습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건설 투자 전망도 모두 하향 조정됐고 경상수지 역시 640억 달러에서 605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그나마 취업자 수 목표치만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4%로 역성장했고 마이너스 수출도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치와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글로벌 경제기관들은 이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떤 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달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 반전을 노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정부는 식어가는 경제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유인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수출과 신산업 분야의 대규모 정책 금융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인센티브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각종 세제 혜택입니다. 투자세 공제율을 확대해 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전체 설비 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은 세액 공제 혜택이 2배로 늘어납니다. 초기 투자 단계에서 법인세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속 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크게 늘립니다. 또 화성 복합 테마파크 등 10조 원 규모의 공공 민간 투자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출과 신산업 분야에 17조 5천억 원 이상의 정책 금융 자금을 투입합니다. 얼어붙은 내수를 풀기 위한 카드도 꺼냈습니다. 15년이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별 소비세를 최대 79% 감면합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도 5천 달러로 올립니다. 하지만 규제 개혁과 같은 근본적 대책 없이 한시적 세금 혜택이 대부분이어서 이봉책에 그칠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 나가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 그런 것들이 또 악영향을 끼치면서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이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세제 인센티브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수사가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혁에 어깃장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상화 이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포용해야 한다며 최근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의 위원장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가 엿새 만에 보석 석방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365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매달 1일 자동으로 개회하는 국회법 개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야당에게는 공존의 정치와 상생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낸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선 어깃장이라는 표현을 써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정의당을 의식한 비위 맞추기 연설이었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정의당은 개혁 의지와 구체성 없는 말잔치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북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면 연락사무소 개설을 허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 대신 동결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이전에 나온 바가 있는데 물론 아직은 모든 게 안개 속이긴 합니다만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유지현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는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 발언이 미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비건 대표의 방한 후 귀국길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일부 기브 앤 테이크, 즉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n diplomacy.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목표로 새 협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매파 볼턴 안보 보좌관은 물론 비건 대표도 나서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이 북한과 접점을 찾기 위한 중간 단계로 핵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d in that case, then a freeze really makes North Korea a nuclear power. 다만 비건 대표는 북한이 WMD를 동결하더라도 제재 해제는 없다고 선을 긋고 대신 인도주의적 지원,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시사지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난 셈이 됐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해를 품은 달, 드라마가 아니라 개기일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달이 태양의 전부를 가리는 개기일식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2분 30초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번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곳은 육지에서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뿐이다 보니까 수십만 명의 시민과 과학자들이 보기 드문 천문 현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달에 가려진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시민들은 특수 안경을 쓰고 관측 장비까지 갖췄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남미 칠레와 아르헨티나 일대에서 달이 태양의 전부를 가리는 개기일식이 관측됐습니다. It's the first time that I'm gonna see a full solar eclipse, so that's why we decided to come here.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여 달이 태양빛을 가리는 것으로 평소엔 볼 수 없는 태양의 가장 바깥쪽 대기, 코로나를 볼 수 있습니다. It is so special compared to previous ones is because it's a very rare occasion where we have a solar eclipse, complete solar eclipse. 2분 30초가량의 이 우주쇼를 보기 위해 현지 시민과 관광객 30만 명이 칠레 라세레나에 운집했습니다. 2일 오후 4시 38분 라세레나에서 관찰된 개기일식은 이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관측됐습니다. Una cosa así. Sin embargo, a Dios gracias, hemos adquirido la suficiente capacidad
de razonamiento como para darnos cuenta que es algo maravilloso. 전문가들은 다음 개기일식은 내년 12월 14일 남미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비닐봉지 안 쓰는 날을 맞아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쓰지 않으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장바구니를 가져오면 무료로 채소를 주는 장터도 열렸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각종 채소가 진열된 서울의 한 재래시장 매대. 하지만 손님들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오면 무료입니다. 어디 거예요? 한 달에 2번 이런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면 오이 같은 채소를 주고 있는데요. 호응도 좋아 지난해 9월 이후 무려 1,500명이 동참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손님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시장 가방 빌려준다 그래갖고요. 지금 빌려갖고 시장 보려고요. 근데 재래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봉투를 막 줘요. 전통시장은 아직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홍다경 씨는 지난해 쓰레기 대란 이후 밀폐용기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거기다 꼭 담아주세요. 자신부터 일회용품 하나라도 덜 쓰고 덜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되게 사람보다 더 큰 산들을 많이 봐서 되게 심각성을 많이 알아서 오늘은 10번째 맞는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안 쓰는 날. 솔선수범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98kg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애완동물에게 쓰던 반려, 동반자의 개념이 이제 식물에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관상용을 넘어서 내 가족처럼 알뜰살뜰 가꾸고 아프면 진료도 받게 하는데요. 식물과 마음을 나누는 이들을 이루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소리 가득한 이곳, 숲속인가 싶은데 집 둘레를 감싼 작은 정원입니다. 식물이 몇 종 정도 있어요? 여기 한 600종 가까이 돼요. 이건 또 식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고 지고 하는 게 좋아서. 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고 겨울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온실까지 갖췄습니다. 단순히 그냥 꽃 식물이 아니라 쓰임한테. 네, 전 거의 사람과 비슷해요. 얘네들이 언어와 행위를 안 할 뿐이지 그 위로가 세상 어떤 기도보다 마음을 굉장히 정화시키더라고요. 미세먼지 제거와 심리 안정을 이유로 식물 인테리어가 각광을 받는 가운데 이 씨처럼 적극적으로 식물을 가꾸고 키우는 가구들이 늘었습니다. SNS상에는 반려식물이라는 키워드가 20만 건에 달하고 서점에선 동거식물 등 반려 개념을 도입한 에세이가 본물을 이룹니다. 휴가 때 맡기고 갈 수도 있고 키우는 식물을 치료해주는 병원 개념의 사설업체가 곳곳에 생겨났고 정부 차원의 상담센터도 지난 5월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키우는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니면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하는지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상담을 하고 말없이 마음을 주고받으며 어느새 식물이 현대인들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남미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이 숙명의 라이벌 아르헨티나를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는 우승 문턱에서 또 한 번 골대 악몽을 맛봤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은 브라질이 19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알베스가 화려한 개인기로 수비 2명을 제치며 빈 공간에 패스를 찔러줬고 피르미노의 크로스를 제수스가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비는 알베스의 시선이 쏠리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메시의 크로스를 아게로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크로스바에 맞고 튕겨나왔고 메시의 논스톱 발리슛도 골포스트를 때렸습니다. 전매 특허인 왼발 프리킥은 브라질 골키퍼 알리송에게 잡혔습니다. 후반 25분 브라질이 역습 한 방으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제수스의 단독 돌파에 이은 패스를 피르미누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브라질의 2대0 승리. 아르헨티나는 5경기 한 골에 그친 메시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2016년 결승에서 승부차기 실축으로 잠시 대표팀을 떠났던 메시. 이번에도 메이저 대회 무관 징크스를 깨지 못했습니다. No tengo ningún tipo de dudas que es nuestra bandera, es el jugador que... Pero bueno, el fútbol seguramente tendrá revancha para él y para toda la selección. 결승에 오른 브라질은 칠레 페루전 승자를 상대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대회 9번째 우승을 노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서울 망우리 203363호 묘지에 이런 비석이 서 있습니다.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 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 무덤의 주인은 아사카와 다쿠미. 1931년 그가 숨지자 폭우 속에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상여를 매겠다고 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이 노제를 지내고 가라고 붙잡기도 했습니다. 살림과 직원으로 조선에 온 그는 늘 한복에 망근을 쓰고 다녔습니다. 백자와 소반의 아름다움에 취해 책도 썼습니다. 형 노리타카와 함께 애써 모은 전통 미술품 3,500점을 조선민족박물관에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곳곳에 가꾼 숲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묘지에는 늘 누군가 놓고 간 꽃이 있고 해마다 기일이 되면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추모합니다. 그리 큰 뉴스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일본에서 100년 만에 돌아온 이 장군석이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일본인이 기증한 2m 석상이 당당하죠. 일본으로 반출되고 20년 뒤 외할아버지가 경매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조선에서 온 귀중한 유물이니 타고 놀면 안 된다고 했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돌려보낼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한국인과 쌓은 우정이었습니다. 부인이 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서울에서 친구가 날아와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에 감격했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차갑게 식을수록 이수연 씨 이야기를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잘 아시듯 2001년 도쿄에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청년 이수현 말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서울에서 그를 기리는 일본 다큐 영화가 상영돼 양국 관객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넉 달 전 그의 아버지가 작고했을 때는 일본 외무장관이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조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다쿠미 형제부터 도쿄의 의인 이수현까지 사람과 사람이 맺은 이해와 교감과 우정의 끈이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해묵은 감정의 장벽을 넘어서 두 나라의 국민 마음속 인간 사랑의 불씨를 지필 큰 정치는 지금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7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일본에서 돌아온 장군석이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햇살을 많이 가려서 상대적으로 덜 덥게 느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은 볕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은 덥지만 빨래는 잘 마르겠습니다. 야외 건조도 괜찮겠는데요. 다만 울산과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실내에서 말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가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온은 20도 안팎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가 32도, 남부 지역은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동안 날은 점점 뜨거워질 텐데요. 특히 주말에는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